자, 효율적 시장인데, 자, 이 원래 이 주식 시장에서 도입이 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이 주식 시장에 이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어요. 그 정보가 주식 가격에 즉각 반영이 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효율적 시장을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문제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은 발표 즉시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3페이지, 102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효율적 시장을 크게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장 중에서 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추세의 정보인데 과거에 이미 발표된 이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와 또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60일 전부터 어제까지 어느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오늘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 건가, 이걸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모두 이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는데, 이러한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과 이윤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비교해 두면은 어디가 크죠?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많으면 초과 이윤이 발생한 거고, 이 정상 이윤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기 때문에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면은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은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 이윤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은 남보다 우수한 정보, 과거의 정보가 아닌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인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획득을 하여 투자를 한다면 초과 이윤, 이럴 경우에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우선은 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인데, 자, 이 개념은 또 10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했고요. 시험에 또 우리가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13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22회, 또 27회 시험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내용이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더해줘요. 과거의 정보에다가
자, 현재 정보를 들어갑니다. 자,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가 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입니다. 자, 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가 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우리는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 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래의 정보를 또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은 이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더해준 것을 우리는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이거 현재 공개되는 이 정보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공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라고 해요. 그럼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 영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 그래서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초과 이윤, 정상 이상의 수익인 초과 이윤은 또 획득할 수 없지만은 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표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은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이 미래의 정보죠. 미래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 이윤은 또 얻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이 공표된 정보인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은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자, 공표된 정보든 또 공표되지 않은 정보, 공식적으로 또 발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자,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기업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주식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우리 예를 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인데, 문제는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우리는 남보다 더 우수한 미래의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이제 봤는데, 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인데, 개념은 11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고 또 작년 2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개념이. 자,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의,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형태의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완전한 정보, 이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었다는 이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 이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이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지문이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자들은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강성은 시장 내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은 또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해요. 자,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의 내용의 시험에 또 자주 출제하고 작년에 정답으로 또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 외환 시장, 이 부동산 시장은 이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출제를 한번 했었거든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뭐죠? 중강성까지만 나타나는 시장이다. 중강성까지 시장이죠. 자, 요 세 개를 묻는 내용이 또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13회 시험 한번 출제했고 22회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요 세 시장을 동시에 다 묻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또 지문이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선 별표 2개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103페이지에 효율적 시장의 형태를 보면은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 똑같은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효율성의 시장의 정도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효율적 시장의 정도는 높고요. 당연히 후진국일수록 효율적 시장의 정도는 낮죠. 자, 그래서 요 지문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할당적 효율성의 10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할당적 효율성을 보면은,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의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자,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자가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률,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매도자가 우린 자본시장에 투자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있어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인데, 이때 자본시장에서의 이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4%인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서 상가에 투자했을 경우에 임대료 수익률이 7%다. 그럼 이게 커요. 크면은 우리 돈은, 자금은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자금이 이동을 해갑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요. 자금이 이동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뭐한다? 증가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가격도 뭐한다? 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의 가격이 5억이었다가 뭐 8억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죠.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순수익은 1년간의 임대료 수익은 변화가 없거든요.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8억으로 오르면 부동산 투자 금액도 이전보다 많아져요.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익률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7%에서 이렇게 6%, 5%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언제까지? 두 시장의 수익률이 서로 같을 때까지, 4%로 같을 때까지 7%가 하락을 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우리 임대료 수익률이 2%다. 그러면은 이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크면은 또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이 자본시장으로 또 뭐가 이동하죠? 자금이 이동을 해요. 자금이 이동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익률이 낮으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자, 여러분, 수요가 이전보다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도 수요가 적으니까 하락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에서 뭐 3억으로 하락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임대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임대료 수익률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3억으로 하락하면은 투자 금액도 적어요. 투자 금액이 이전보다 적어지니까 수익률은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2%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언제까지? 4%와 같을 때까지 상승을 해요. 자, 이런 조정을 거쳐서요, 요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균형이 돼.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균형이 되면은 자금이 어떻게 돼요?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의 균형 조건이라는 것은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건데, 이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전문용어로 뭐라고 거기 나왔냐면 할당적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할당적 효율성. 즉 우리 부동산 투자 또는 다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 또 자본시장에 투자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균형 있게 자금이 배분이 이루어질 때를 할당적 효율성이다. 즉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자, 이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중간 104페이지 중간 불완전 시장과 할당적 효율성의 1번 보시면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형태의 시장인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요 할당 효율적 시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요 그림을 이해하면서,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는 질문이에요. 왜? 이것은 요 안에 포함되니까.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은 그건 틀린 질문이죠. 왜? 이 흰 부분이 포함이 안 됐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 이 부분이 완전 경쟁 시장에 포함이 안 돼서 틀렸어요. 그래서 그 1번 지문을 보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렸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이 무슨 시장? 이 불완전 경쟁 시장도, 이 빗금친 부분인 불완전 경쟁 시장도 초과 이윤이 1억 원입니다. 또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 원이다.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 불완전 경쟁 시장도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서로 같다. 일치한다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지문 22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으로 물은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2번 지문, 동그라미 2번 지문의 끝에 여러분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때 동그라미 시험에 이거 없다로 출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 2번 지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동그라미 독점은 기업이 하나입니다.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 동일하다면은 또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야. 자, 4번, 5번 지문을 보면은, 자,
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4번, 5번 지문을 달리 있으면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즉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이 말이겠죠. 그럼 요게 가정이에요. 할당 효율적이라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또 부동산 투기가 성립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초과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7번 지문 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밑줄. 그러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이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요것도 잇따라 26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여러분 그 7번 지문은 26회 또 정답 지문입니다. 시험에는 잇따라 출제했어요. 없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과대평가된 부동산,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서 네 번째 한번 갑니다. 갑이 일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공장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자, 현재의 상태는 가능성, 확률만 있을 뿐 실제로 이전될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1년 후입니다. 1년 후 밑줄. 1년 후라 하고 공장이 이전될 확률과 이전되지 않을 확률이 각각 반반, 또 각각 반반 밑줄. 각각 반반은 몇 프로? 50%예요. 50%. 각각 반반은 50%입니다. 이때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되면은 대상 토지 가격은 8,800만 원이 되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토지 가격은 얼마? 6,6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단 투자자 요구 수익률 몇 프로? 10%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공장이 어떻게 돼요? 이전이 될지 이전이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공장이 이전될 경우에 대상 토지 가격은 8,800만 원. 공장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 대상 토지 가격은 얼마? 6,600만 원이 되죠. 이때 공장이 이전될 확률은 몇 프로? 50%. 공장이 이전되지 않을 확률도 몇 프로? 50%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얼마? 4,400만 원, 3,300만 원 더해줬더니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7,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의 가치예요. 1년 후의 가격이니까 미래의 가치인데, 그럼 1년 후에 7,700만 원이 현재의 가치로 얼마냐? 할인을 해겠죠. 할인. 그럼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이 미래의 가치 7,7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죠? 10%. 0.1이고 1년 후에
7,700만 원 현재 얼마이다. 1년 후일 때는 1승입니다. 만약 2년 후라고 하면 이게 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1년 후니까 1승이죠. 그래서 7,700만 원을 1.1로 나눠주면 얼마냐? 7천만 원이 돼. 그래서 이 7천만 원인데 현재 가치가 7천만 원이에요. 즉 토지 소유자는 현재 가치 7천만 원의 토지를 팔고자 할 것이고 토지를 사고자 하는 투자자도 현재 가치 7천만 원의 토지를 사고자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 구하는 문제를, 요까지 구하는 것을 우선 14회 시험에 또 한 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확실성하가 있죠. 자,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100% 확실하게 입수했습니다. 자, 이때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 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 우리는 공장이 들어설 경우는 8천만 원. 공장이 안 들어설 때는 6,600만 원인데 문제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100%니까 1이고 들어서지 않을 건 0%죠. 그러니까 얼마죠? 8,800.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8,800만 원인데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얼마냐? 자, 1년 후에 8,8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또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고 또 1년 후에 8,800만 원 현재 얼마냐? 1년 후니까 1승. 또 1.1로 나눠줬더니 얼마죠? 8천만 원이 돼요. 자, 8천만 원입니다. 이때 우리가 또 우리가 5회 시험, 추가 시험과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뭐를 출제했느냐? 요걸 계산하는 걸 출제했어요.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정보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이것을 빼준 거다. 그래서 확실성 하에서 불확실성인데 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는 8천만 원이고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는 7천만 원이죠. 요걸 빼줬더니 얼마 나오죠? 우린 1,000만 원.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시험 문제에 2번 출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공장이 들어선다는 우수한 정보, 그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얼마? 1,000만 원이다. 그럼 서로 같죠? 정보의 가치도 1,000만 원. 그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000만 원 같으면요. 초과 이윤이 없어. 같게 되면 뭐가 없냐면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초과 이윤이 없을 때 이때의 시장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또 할당, 하여튼 초과 이윤이 없을 경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6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정보의 가치가 정보 비용보다 커요. 얼마?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얼마 나오죠? 400만 원이 나오죠. 400만 원에 뭐가 발생한다? 초과 이윤이 존재하죠. 400만 원의 초과 이윤이 존재하면은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어요. 이때 초과 이윤이 이때 존재할 경우, 초과 이윤이 존재할 경우에 우리는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 말을 해.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 defeat the market라는 이 영어 단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시장을 패배시킨다. 그래서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된 우수한 정보가
독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독점적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이 교재 105페이지에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험에 낼 때는요, 숫자만 바꿔서 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12페이지에 공간 균배의 원리입니다. 자, 이 경쟁 점포들 간에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를 공간 균배의 원리라고 해요. 즉, 우리가 하나의 상권 안에 동질적인 소비자가 균등 분포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 상권 내 점포가 먼저 입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경쟁 점포가 어느 장소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걸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가 4가지 나오는데 이 4가지가 시험에 17회 시험, 20회 시험, 22회 3번 최근에 출제를 또 했었습니다. 자, 그 3번 출제 중에 다 정답은 어느 가냐? 산재성 점포에서 정답을 묻죠. 4가지 중에서. 자, 우선 집심성 점포로 갑니다. 집심성 점포,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그는 심장에 피가 모이듯이 점포도 모이는 거야. 중심부. 자,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예요. 시험에는요, 백화점 도매상이 많이 나와요. 백화점 도매상. 요거 외에도 귀금속점, 고급 음식점, 영화관, 호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집재성 점포는요, 배후지의 중심부에 입지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집재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입니다. 시험에는요, 은행, 보험, 관공서 등 요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소매 점포들이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매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뭐다?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산재성 점포인데 시험에는요, 세탁소와 잡화점을 제일 많이 냈어요. 여러분 미용실, 치킨집, 어물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습니다. 이 집재성 점포보다는 규모도 작고 이윤도 작아요. 그래서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예요. 농기구점, 종묘점, 비료상점, 어구점, 석재점 있죠. 여러분 가끔 있죠. 우리 공구 사러 어느 동네 갔다 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구의 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구매 습관에 따르는 상품 종류에 따른 분류가 있죠. 3가지 있어요.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이건 20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었는데, 자, 우선은 편의품점은 여러분 많이 보죠. 편의품점 약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CVS예요. Convenience Store에서 CVS가 편의품점이에요. 그래서 일상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점포고요. 구매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련해서 자주 구매 빈도가 많은 상품이에요. 또 가격도 10,000원 이내 좀 싸고요. 그리고 주택 가까이에 또 입지를 해요. 보통. 자, 그래서 우리는 저차원 중심지에 입지를 하는 점포인데 편의품점이 있고, 요거보다 가격이 좀 비싼 게 선매품점이에요.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등을 다른 점포와 상호 비교를 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예요. 선매품점. 그래서 고객의 기호, 취미 등이 잘 반영되는데 대표적으로 여성 의류 같은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광고가 이미 되어 있는 유표품에 해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쉽게 명품 같은 거거든요. 고급 양복점, 고급 시계를 판매하는 점포 이런 거 일명 명품점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전문품점. 자, 그리고 상권이라는 용어를 한번 볼까요? 이제 상권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11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상권이 나오잖아요. 상권. 상권을 우리는 배후지라고 해요. 배후지. 상권은 배후지인데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자,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상권. 그리고 우리 당국대학교 이호병 교수는 자신이 저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점포에 있어서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 자,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나타내는 공간 개념. 요 지문을 또 출제 한번 했었죠. 점포의 매출이 발생한 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죠. 자,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의 범위도 우리가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뭐가 돼요? 유동적 또는 가변적이라고 하죠. 고정적이 아니다. 또 상권의 수요를 분석할 때는 현재 배후지만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배후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지역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상권을 우리 형성을 할 때 고객이 존재하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구매력도 좋죠. 그리고 또 반경 1km 내에 인구 밀도도 높아야, 사람이 많아야 또 구매력도 높아져요. 또 고객 밀도라는 게 있거든요. 고객 밀도는 이 가로에서의 우리는 고객이 통행하는 보행 인구, 또 차도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교통 인구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합한 게 고객 밀도인데 이 고객 밀도도 높아야 돼요. 또 상권을 형성하는 이 지역의 면적도 뭐 해야 된다? 넓어야, 이게 넓어야 좋은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좋은 상권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인데, 여러분 상품을 자주 사느냐 못 사느냐, 구매 빈도거든요.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상권에 있어서의 범위는 좁아요. 예? 여러분 구매 빈도가 낮으면은 가구 같은 내구성 있는 상품인데 이런 경우는 상권의 범위는 넓어요. 예? 여러분 이케아 먼 지역에서까지 찾아오죠. 예? 그런 거. 그리고 또 점포에 있어서 면적. 자, 점포에 있어서의 면적이 또 뭐 할수록, 점포의 면적이 클수록, 백화점이나 할인점 클수록 또 상권의 범위도 뭐야? 넓어요. 뭐 편의점처럼 점포의 면적이 작으면 상권의 범위도 작겠지. 이 지문이 또 가끔 시험 지문에 또 나오죠. 자, 이 상권에 관련해서 개념을 보는 건데, 또 여러분이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또 중시되는 요소가 가로예요. 자, 여러분 그 차도 옆에 가로는 우측 가로, 좌측 가로가 있어요. 차도 옆에 보면은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업지를 분석할 때는 이런 가로 조건뿐만 아니라 상권, 배후지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우리 출제위원은 어디? 상업지에서 우선 1순위로 출제합니다. 이호병 교수는. 그래서 매년 출제되니까 이제 배울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주거지는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사상을 그대로부터 근거로 했기 때문에 출제하기는 어려워요. 주거지를 출제하지 않죠. 그러면 뭐 출제? 공업지도 5, 6년에 한 번 출제하다 보니까 출제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출제하고 싶은 거는 뭐다? 상업지. 특히
특히 공인중개사 여러분 중개 대상 물건 상가 건물 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업지를 상당히 많이 출제합니다. 당연히 올해 29회 시험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113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이 나오는데 이 내용부터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